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혹은 친구들과 놀면서 철봉에 매달려 보신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철봉에 매달리게 되면 중력 방향으로 척추가 늘어나면서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또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네. 그 밖에도 철봉에 매달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근력이나 근지구력, 유연성 같은 건강 관련 체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미로 했었던 이 철봉 매달리기가 실제로 굉장히 건강에도 좋았던 거죠. 맞아요. 간단한 동작인데 이렇게 건강에 아주 좋았던 거죠. 이 철봉 매달리기는 나쁜 자세, 나쁜 습관 때문에 생긴 그런 구분 어깨나 거북목, 어깨 통증, 심지어 허리 디스크의 증상을 완화해 주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제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 여성의 경우에는 한 번에 매달렸을 때 30초 정도, 그리고 남성은 1분 정도 매달릴 수 있으면은 아주 충분히 상위 10%의 실력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진혁 아나운서는 한 몇 분 정도 매달리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또 운동을 좋아하는 캐릭터기도 하고 네. 실제로 제가 턱걸이를 한 20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와, 20개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그래서 원숭이였어요. 네, 우와. 귀도 크고 원숭이였거든요. 네, 유연 아나운서도 잘하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근데 사실 10초도 잘 매달리질 못합니다. 그래요? 네. 아, 약한 척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연약한 이미지고 싶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의보감 건강해주는 알찬 소식을 1시간 동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두 분의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모사원 원장님, 오경진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저희가 철봉 매달리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네. 간단한 동작이 큰 건강 효과를 주는 것 몇 가지 좀 더 알고 싶거든요. 모 원장님 혹시 뭐 더 다른 게 있을까요? 저 아까부터 운동하고 있었는데 혹시 티 안 나나요? 약간 들썩들썩 하시는데 혹시 뭔가요? 제가 좀 네. 추천해드리고 싶은 운동은 케겔 운동입니다. 아, 네. 흔히 항문 조이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이 항문 조이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골반 부위에 있는 근육 운동을 혹시 해본 기억이 있으세요? 아니요. 스트레칭 정도는 해본 것 브릿지 같은데. 운동. 브릿지 운동? 네네. 그것도 도움 되겠네요. 근데 사실 네네. 브릿지 운동도 역시나 따지고 보면 케겔 운동의 일환입니다. 아, 케겔 운동을 제가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쓰지 않는 골반 저부의 근육을 사용을 해줌으로 인해서 뇌의 신경을 한 번씩 더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갖고 케겔 운동이 단순히 치질 예방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여성분들 나이 먹어서 요실금 오잖아요. 요실금 예방에도 너무 좋고요. 이거 남성분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정력 운동 중에 기본도 바로 이 케겔 운동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안 쓰던 근육을 써주게 되니까 뇌에도 작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치매 예방까지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군요. 네. 그리고 진짜 케겔 운동은 어떤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항문 수축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 언제 어디서든 시간만 나면 자꾸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네. 남녀노소 정말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심지어 간편하고 맞습니다. 또 티도 안 멀티 납니다. 할수 있어요. 이렇게 방송하시면서도 그거 하실 맞아요. 수도 티가 안 있고. 나니까. 네, 맞습니다. 자, 케겔 운동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경재 원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추천해 주시고 싶은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네, 저도 맨손으로 할 수 있는 플랭크 운동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 네. 플랭크 네. 힘들죠. 네. 이 케겔 운동이 좀 골반 바닥 쪽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라고 하면 이 플랭크 운동은 좀 안쪽에 깊은 근육들, 뭐 복직근, 복행근, 복사근 이런 근육들을 강화를 하는 운동입니다. 이제 평평한 바닥에서
머리부터 발목까지 일직선으로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 네. 좀 주의할 점은 우리 요추, 허리랑 골반을 좀 중립 자세로 너무 네. 앞으로 내밀거나 뒤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네. 이게 시간 대비, 운동 시간 대비 되게 효과적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네. 너무 오래 버티는 것보다는 30초 정도 했다가 다시 30초 쉬었다가 이걸 한 세트로 해서 좀 여러 세트 반복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플랭크 동작을 좋아해서 여러 번 했었는데 힘이 좀 빠지면 이 허리가 V자로 꺾이면서 이렇게 아프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될 때까지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아, 네. 그러니까 너무 버티기보다는 할 수 있는 정도만 하시면서 좀 몇 회 정도 세트를 반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 케겔 운동과 그다음 플랭크 운동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건강 지수를 높여줄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항문 가려움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배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배변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바로 이 항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항문이 가렵거나 아니면 질환이 생긴다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럼요. 네, 모사원 원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이 항문 가려움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항문 가려움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일단은 이 항문 가려움이 생기는 원인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러워서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 큰 오해를 할 뻔했네요. 네. 대부분 더러워서 생긴다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라도 더더욱 얘기하는 걸 꺼려 하시는데 네. 절대로 네. 이건 더러워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건강의 3요소 뭔가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우리 싸고.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잘 배출하고 제가 하나 배웠습니다. 아, 배변하고. 네, 잘 배출하는 건데 아니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고 이걸 해야지만이 건강한데 바로 이 배출하는 이 행위 때문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행위 때문에 이 항문 가려움이 생기게 돼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어찌됐든 뭔가 나오려고 그러면 항문 조직을 대변이 건들 수밖에 없죠. 아. 그리고 자연적으로 깨끗하게 바나나 같은 대변이 나온다고 해도 항문 조직은 자극을 받으면서 주위에 미세하게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네. 우리 남자분들은 좀 알 수 있는데 크게 다치고 나면 상처가 크게 나고 나면 이게 아물 때 가려워요. 맞아요, 맞아요. 살차오르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미세하게 생긴 상처들이 아물면서 오는 이 항문 가려움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이때 관리만 잘해주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이때부터 환자분들이 별 희한한 것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네네네. 항문 가려움이 심해지고 결국에는 이제 병원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 가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과도한 세척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게 원인이 되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일단은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과도하게 세척을 하게 됩니다. 그 과도한 세척이라고 그러면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진짜 온수를요 제일 뜨거운 걸로 해놓고 그걸로 거기에 막 지지는 거예요. 거의 뭐 삶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는 진짜 소독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진다고 합니다. 네네. 화상 입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심하게 닦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대변 보고 혹시 대변이 좀 남아서 가려운 게 아닌가? 사실 우리가 바깥에서 대변 보고 나면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습한 네네. 기운 느끼면서 네. 가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거 절대로 문제가 되는 게 더럽다 생각하니까 휴지를요 한 통을 다 쓸 때까지도 계속 닦는 거예요. 아, 네네네. 휴지가 네. 사실 부드러운 건 아니거든요. 그걸로 자꾸 항문 주위를 엉덩이를 자극하면 상처가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원래 대변으로 인해서 미세했던 상처가 과도하게 세척을 함으로 인해서 점점 벌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게 되니까 네. 진짜 항문 가려움이 항문 소양증, 질병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장님 이거 또 그렇구나. 비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말림 기능을 사용하는 걸 좀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저 예전에 막 비데 얘기 잘못했다가 네. 실제로 비데 회사에서 이메일도 왔었는데 저는 비데 중에서 제일 좋은 기능은요. 네. 우리 그 변좌 따뜻하게 해주는 거. 아, 네. 네네네. 그것 빼고는 사실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건강한 항문에서는 사실 비데를 얼마든지 사용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 네. 않아요. 그럼 마음껏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항문 쪽에 이상이 생겼다, 피가 난다, 아니면 덩어리 같은 게 잡힌다, 가렵다, 이때부터는 비데 사용을 금지해 주셔야 돼요. 특히나 제일 위험한 게 물로 뿜는 것도 세정 기능도 문제가 되지만 건조시키기 위해서 바람을 계속 씌워주잖아요. 네네네. 네. 건조시키기 위해서 바람을 씌워주는데 또 완전 바싹 말린다고 오랫동안 이걸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네. 우리 겨울에
우리 얼굴 투면 어떤가요? 간지럽고 그렇죠. 아프고 막. 오히려 더 뾰루지도 잘 나고 네.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네. 우리 샤워하고 뭐 항문에다 신경 쓴다고 로션 바르지 않죠. 아, 그렇죠. 네. 항문은 언제나 약간 좀 심하게 노출이 돼 있고 관리를 잘 못 받는 기관인데 이렇게 비대의 건조 기능으로 너무 말려버리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항문 질환이 생기게 되고 있던 분은 이걸로 인해서 좀 더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의가 필요하겠군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피부가 건조해지면 항문의 가려움증도 더 심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가려움증 하면 또 생각이 나는 게 이 습진이나 건선이거든요. 습진이나 건선 때문에도 항문의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오 원장님? 네. 생길 수는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속발성 항문 소양증으로 보냐 아니면 이제 습진의 한 부위를 보냐는 이 다른 부위에 좀 습진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좀 구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습진이 전신으로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찰이 좀 잦고 습한 부위의 증상이 또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네. 특히 이 중에 제일 잘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엉덩이 골 부위가 이제 좀 증상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부위에 만약에 좀 증상이 심해지거나 내가 너무 가려워서 긁게 돼서 이 점점 병변이 넓어질 경우에는 또 항문까지 위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뭔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꾸 좀 가려워지는 것 같아서 네, 약간 이제 몸을 베베 꼬게 되는데 또 변비가 있을 때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서 해결을 하고 나면은 또 따끔따끔하고 가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네. 변비도 항문 가려움에 영향을 주는 건지 모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변비 역시도 항문 가려움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대변이 딱딱하면 나올 때 상처를 내기가 쉽죠. 그렇겠네요. 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고범주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환자분이 이제 항문이 가려워서 왔는데 가장 힘든 게 육안상 아무것도 안 나타날 때입니다. 아예 피부가 좀 다 벗겨져 있다거나 네. 피부색이 달라져 있다거나 치액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병변이 있으면 그걸 치료하면 항문 소양증도 같이 좋아집니다. 네. 근데 딱 봤는데 정상이에요. 음. 항문경을 넣어서 봐도 정상이고 겉으로 봐도 정상이고 모든 게 정상일 때는요. 되게 신기하게 변비 환자분들에 있어서 네. 안에 대변이 꽉 차 있음으로 인해서 항문 소양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 그렇군요. 왜냐하면 항문 소양증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항문 주위 신경의 항진이거든요. 과항진. 네네. 거기가 흥분이 되기 때문에 가려운 건데 변이 차 있으면 대장이 빵빵해져 있으니까 네. 그 주위 신경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로 인해서 가려워져 갖고 그때는 희한하게 변비약만 써도요. 네. 항문 소양증이 낫기도 합니다. 저절로. 어,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자꾸 변비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자꾸 내원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변비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와, 정말 항문 가려움증이 생기는 원인이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병원에 좀 내원을 하셔서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항문 가려움증을 계속해서 만약 방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항문이 가렵기 시작하면 손이 갑니다. 손이 가기 시작하면 상처가 나요. 그 상처는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감염이 돼서 그냥 그 상태로 끝나주면 또 너무 고마운데 그 감염으로 인해서 치루가 생길 수도 있어요. 치루는 우리 항문 질환에 있어서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단순 농양이 아닌 치루까지도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항문 가려움이 이상하게 꼭 밤에 잠자려고 할 때 사람 잠 못 자게 가렵거든요. 아, 정말 성가시겠네요. 네, 네. 깊은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만성 피로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항문 소양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 평소에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이걸 가볍게 여길 질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한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한 45% 정도는 이제 살면서 항문 소양증을 한 번쯤은 경험한다고 하는데 네.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더 흔하게 발생을 하고 발병을 하고 그리고 과체중,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한테 이 질환이 더 잘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뭔가 이제 습도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여름처럼 습하고 더운 계절에도 이런 항문 가려움증의 확률이 좀 높아질까요? 네, 많이 높아집니다. 결국에는 엉덩이 꼴 안쪽으로 땀이 모두 모이고 거기에는 좀 우리 항문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은 좀 계속적으로 모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 네. 네. 단순히 땀만 모여서 끝이 나면 다행인데 그게 모여 있다 보면 물이 오래 고이면 결국 썩죠. 거기에 세균 번식이 잘 되게 됩니다. 여름은 세균들이 번식하기에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네. 그로 인해서 그 미세하게 났던 상처들이 감염을 일으키면서 항문 소양증, 항문 가려움이 잘 생기게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좀 딱
붙는 옷이라든지 이런 건 좀 피하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여성분들, 특히나 요즘 남성분들도 이제 스키니하게 많이 입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 스키니진 덕분에 제가 조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군요. 네. 네. 아.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 속옷은 너무 좀 타이트하게 입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자, 어찌됐건 좀 많이들 좀 창피해 하시고 이 항문 가려움 때문에 병원에 내원한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맞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이 한의학에서는 항문 가려움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한의학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만한 대표적인 서적이죠. 동의보감에 보면요. 항문 소양을 항문 양통이라고 구분을 하고 항문이 가렵고 아픈 것에 대한 치료법을 나열을 했는데요. 네. 우리도 항문이 가려우면 사실 제일 먼저 구충약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구충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동의보감에서도요. 제1번이 바로 그 충으로 인해서 생긴다. 항문에 어떤 벌레들이 있어서 생길 수가 있으니 이거를 꼭 훈증을 이용하든 약을 이용해서 먼저 벌레를 잡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항문 소양이라든가 항문 관련 질환 역시도 한의학으로 많이 치료하던 질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럼 예전에는 사실 기생충이나 이런 게 뭐 잘 관리가 안 됐으니까 실제로 벌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벌레가 있는 경우는 드물죠, 원장님? 요즘에 좀 드물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오히려 한 7, 80년대만 해도 구충약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아, 근데 네네. 요즘은 우리가 챙겨 먹질 않다 보니까 어. 너무 이제 우리의 삶이 환경이 깨끗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챙겨 먹으로 인해서 또 유기농 식품들. 사실 여기에 농약을 안 쓰다 보니까 이게 많이 딸려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로 인해서 회충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구충약을 먹는 건 역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자, 이 사실 이렇게 쉽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증상, 바로 이 항문 가려움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증상이 나타나서 간지러울 때 정말 생각만 해도 진땀이 나거든요. 이거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원장님? 진정시키기 위해선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과도한 세정은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지진다거나 좌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피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왜 그러냐면요. 좌욕을 해도 뜨거운 물 위주로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하고요. 뜨거움을 느끼는 신경이 기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게 처음에 딱 닿으면 일시적으로 그 화한 느낌 덕분에 안 가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가려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더 뜨겁게 하고 자꾸 더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할 수 있는 거는 아이스팩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가운 그렇군요. 물에 담그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네네. 아이스팩을 해서 그 주위의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요. 가려움이 일시적으로 진정이 돼요. 그러니까 항문 소양증이 생겼다, 너무 가렵다. 그럼 이때부터 더러우니까 닦아야지, 뭐 좌욕해야지 아니고요. 아이스팩을 이용해서 엉덩이 주위 전체적인 온도를 좀 낮춰준다 그러면은 가려움으로부터 좀 해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아이스팩을 그러면은 항문에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아니면 그 주변에 그냥 네네. 살이나 이런 쪽에다가 해도 괜찮은 걸까요? 항문에다 이렇게 딱 꽂을 필요는 없고요. 네네네. 주변 살에다가, 그러니까 엉덩이 전체적으로 그냥 올려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상상했거든요. 예, 직접 어제 말씀하신 대로 네, 저도 바로 사실- 그냥 다이렉트로 네, 그런 전 줄 사실 이게 알았는데. 좀 상상이 잘 안 돼가지고 네. 여쭤봤는데 네네. 전반적으로 엉덩이 부위를 좀 차갑게 만들어주시는 게 가려움증을 해소하는 데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 이게 또 네. 더러워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을 계속 원장님이 강조하고 계신데 네. 더러워서 생기는 게 아니고 혹은 좀 너무나 지나친 자극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이 부분을 진정시키는 것이 어떤 증상 완화의 핵심이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이 항문 가려움증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건강한 대변을 보는 게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먹어서 좀 안 좋았던 식품, 내가 먹으면 꼭 설사해 이런 것들은 무조건 피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뭐 대변 잘 나올 수 있게끔 삼시세끼 잘 맞춰서 드시는 것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나 너무 과하게 닦는 거. 닦으면서도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해 주시고 너무 과하게 닦지 말고 한두 번 닦고 그냥 물로 세정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거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치질 같은 그런 뭐 말 그대로 외과적인 어떤 질환이 생기면 그것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원장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치핵으로 인해서 네. 치핵이 있으면 우리 엉덩이골 사이에 없어야 될 조직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주변 피부가 짓무르면서 항문 가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적절한 보습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시중에서 파는 로션을 혹시 항문에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근데 그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 오히려 뭔가 바르려고 하면요, 좀 깊숙이 들어가게 될 수 있고 상처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적절한 보습 관리는요, 비데의 건조 기능을 적당하게만 사용하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과하게 말리거나 닦지만 않아도 충분히 뭐 보습은 된다. 네, 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문 가려움증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 지금 8시 20분을 막 지났는데요. 이제 다음 주제 바로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 질환은 뭐 사시사철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그 네. 흔한 질환이긴 하지만 이런 여름철에 특히나 휴가 같은 데 갔다 오고 나면 두드러기가 생긴다거나 풀독이 오른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피부 질환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오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피부 질환은 모두 겪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뭐 야외 캠핑을 갔다가 피부에 좀 오돌토돌하게 풀독이 오르거나 화장품을 좀 잘못 써서 얼굴이 뒤집어진 경우를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좀 일주일 내외로 단기간에 가볍게 증상이 올라오는 경우는 이제 면역 반응이 일시적으로 잠깐 올라왔다가 가라앉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좀 일상생활이 괴로울 정도로 정말 너무 가려워서 저는 밤에 잠을 자기 힘들어요. 아니면 이제 출근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두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맞아요. 네네. 네, 초반부터 좀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증상이 만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단순한 관리만으로는 좀 생활이 이제 유지를 하기가 힘드신 경우도 많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부 질환이라는 거는 이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피부 질환 하면은 아무래도 이 가려움증이나 물집을 동반하는 습진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습진 안에도 또 다양한 질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습진이 굉장히 포괄적인 명칭인데 이제 임상적으로 뭐 홍반, 부종, 구진 이런 이제 공통적인 특징들을 좀 나타내는 질환군을 총칭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아토피나 지루 피부염, 뭐 화폐성 습진이라고도 하는 동전 모양 습진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이 접촉 피부염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아주 경미한 범위로는 주부 습진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주부 습진은 저도 한번 걸려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요? 이제 네. 손에 물을 많이 닿게 되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부 습진이라는 이름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조금만 관리를 해줘도 사실 금방 나아지긴 하던데 이 주부 습진 관리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도 진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손을 이제 환자 오기 전에 씻고 이제 환자 갔다 와서 씻고 이렇게 많이 씻다 보니까 하루에 100번 넘게 씻게 돼서 100번이요? 네, 손가락에 습진이 생겨서 좀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불편함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좀 간단하게 몇 주 내에 충분히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손 특히 이제 병변 부위를 물이나 세정제가 안 닿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 그래요? 네, 또 이제 진정하고 피부 재생에 좀 도움이 되는 연고들을 꼼꼼히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병변 부위에 물이나 세정제가 닿지 않게 해주시고 연고를 적정하게 잘 발라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 아토피 병력 여부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정말 아토피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깨끗하신데요? 전혀. 네. 또 사실 지금 또 이렇게 화장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가린 거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좀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저를 가장 괴롭히는 게 이 아토피입니다. 어. 아토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아이를 낳아 보면요, 이제 아이가 조금이라도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소아과에 가면 아토피라고 하니까 부모로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아토피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태아가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네. 열을 많이 받아서 그랬다라는 얘기가 또 있다 보니까 맞아요. 다들 내가 잘못인 줄 알고 엄마들이 그렇게들 미안해 하는데요. 사실 아토피는요, 꼭 이 유전적인 영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먹은 것들 아니면 그 주위 환경에 의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많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근데 하지만 아이가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부모로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접히는 곳 모든 곳에 이렇게 피부가 일단 예쁘지 못하고 아이가 자꾸 이제 손이 되니까 상처가 나요. 그로 인해서 네네. 또 감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아기가 또 밤에 잠 못 자고 자꾸 긁고 그러면 엄마를 또 괴롭힌단 말이에요. 아. 모두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참 힘들게 하는데 아토피는 아까 우리 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엔 습진의 한 분류고 결국엔 또 나의 면역력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 면역력과 이 습진 관리를 잘해주면 치료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젠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이것도 습진의 한 종류로 알고 있는데요. 그 피지 분비가 많은 곳에 이런 지루성 피부염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좀 그 미관상 보기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도 많고 이 질환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오 원장님 알려주시죠. 네, 지루 피부염이 이제 연구 결과로는 피지 분비가 좀 과다하게 일어나고 또 피부에 상쇄하는 곰팡이균이 관여가 된다. 여기까지는 밝혀져 있는데 곰팡이균이요. 네, 이제 다른 습진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구체적으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이거는 안면 불안 두피 쪽에 좀 홍반하고 인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여드름이 좀 껴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증상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안면 홍조나 모낭염까지 이제 겹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껴서 많이 내원을 해주십니다. 네. 이 인설이 일반적인 하얀색과는 다르게 좀 노랗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 각질이 일어난 부위에 좀 전반적으로 홍반이 좀 붉게 오르는 특징이 있고 가려움이나 뭐 따가움 이런 걸 많이들 호소는 하시는데 생각보다 다른 습진들에 비해서는 좀 심하진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 주로 좀 이 상체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루 피부염이 이제 몸의 좀 상부에 열이 좀 오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체내의 좀 열 대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지루 피부염과 관련해서 좀 시중에 다양한 화장품이나 세정용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맞아요. 환자분들이 너무 따갑고 가렵고 이제 힘들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자극감이 강한 제품을 쓰고 또 이제 두피가 너무 가려워서 너무 세게 빡빡 긁으면 일시적으로 가려움은 좀 완화된다고 해서 좀 자극을 많이 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피부가 좀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 피지량도 좀 불안정해져서 오히려 피지가 더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순한 제품을 좀 사용을 해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좀 피부도 최대한 긁지 않고 좀 잘 아껴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긁지 않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정말 가렵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의지적으로 긁지 않아야겠다라는 거 그리고 부드러운 연고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가벼운 발진이나 습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또 낫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지나쳤다가 근데 더 큰 좀 피부 질환으로 발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골든타임, 치료의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가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피부 질환으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증상이 몇 년, 뭐 길게는 10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었다가 저는 정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좀 증상이 오래될수록 사실은 이에 따라서 좀 치료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는 없는데
보통 피부 질환이 4주 정도면 이미 좀 만성화되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4주 정도 지속이 됐는데 좀 증상이 가라앉는 기미는 안 보이고 했을 때 좀 내원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혹은 좀 그 전에 악읍성 단계에 한 2주, 3주 차에 그때부터 오시는 게 이제 가장 환자분들이 느끼기에 치료 기간 부담감도 짧고 좀 원만하게 증상 큰 변화 없이 쉽게 나을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원장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아픈 기간만큼 치료 기간도 걸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바로 병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질병의 증상 정도나 발현 시기도 사람마다 다르고 또 어떤 체질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수준이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오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접촉 피부염을 좀 예로 설명을 들어보면 네. 우리가 어떤 특정 물질에 자극 물질에 이제 닿아서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거를 접촉 피부염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원인에 따라서 이제 원발성 그리고 알레르기성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네. 이 원발성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분들이 접촉을 했을 때 이 발진이 나타나는 그런 걸 해당을 하고 알레르기성 같은 경우는 누구는 접촉을 해도 발진이 생기지 않은데 유독 나에게만 접촉을 했을 때 좀 발진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이제 알레르기성 좀 후자의 경우에 만약에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감작성이다 하면은 흔하지는 않기는 한데 이런 경우는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뭐 후천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증상이 이렇게 심해졌어요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컨디션 따라서 좀 증상이 왔다 갔다 한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네. 정리를 해보면 이 질환의 진행 경과로는 악읍성이나 만성 단계에 오시는 게 제일 좋고 네. 이 원인으로는 좀 체내 불균형이나 면역력이 좀 너무 떨어져 있을 때 그런 게 의심이 될 때 좀 한의학적인 치료가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사람이 면역력 저하가 됐을 때 가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피부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혹시 피부 질환이 갑자기 생겼다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 보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이 습진을 어떻게 치료하고 또 치료 경과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서 오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한의학적으로 습진을 치료한다고 하면 크게는 또 피부 내부를 순환시키는 순환 치료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엔 좀 체내 불균형을 좀 회복시키는 면역 치료가 또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자의 지금 현재 체질하고 현재 증상, 병변의 이제 강도에 따라서 좀 약제들이 가감이 돼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순환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분들에게는 어혈을 풀어주거나 좀 이기시키는 약제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 당장 열감이 너무 극심하다,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분들에게는 좀 청열제들이 추가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좀 영양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이 증상이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에게는 보기제나 보혈제 같이 좀 보하는 약제들이 좀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환자 개개인 몸 상태에 맞춰서 바로 이제 그때그때 증상에 따라서 좀 이제 환자분만 드실 수 있게 그런 약제들로 처방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게 순환 치료, 면역 치료, 맞춤 치료는 다양한 한방 치료가 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다양한 한방 치료가 있고 네. 이제 일반적으로 회복 경과로는 이 두께가 좀 많이 가라앉게 되고 이 가려움과 진물도 좀 점점 줄어들고 겉으로 봤을 때는 꼭 마치 피부에 스며드는 것처럼 습진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중심부부터 좀 내 원래 피부색처럼 하얗게 나아가다가 점점 이제 동그랗게 테두리만 남는 상황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과로 나타나는데 각질 같은 경우는 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올라왔다가 탈락을 반복을 합니다. 초반에는 좀 두꺼운 각질들이 올라왔다면 점점 치료가 진행이 될수록 좀 얇은 각질들이 올라오고 탈락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좀 동그랗게 정말 띠처럼 얇은 각질이 올라왔다가 탈락하고 이렇게 낫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방 치료를 통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 경과를 보이면서 서서히 낫게 되는 거군요. 네. 이때 이게 각질이 확 갑자기 생긴다고 치료를 이제 중단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네네. 그럴 때를 꼭 참으시고 이제 긴 호흡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피부 질환이 좀 심한 분들은 귀걸이나 반지 같은 것도 좀 조심하잖아요. 어떤 네.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지. 자, 그렇다면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귀걸이나 반지처럼 뭐 원이 물질이 구체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자극 물질과 접촉을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만약에 원인을 좀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잘 판별이 안 간다 하면 사실 증상이 좀 더 진행이 되기 전에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이제 보통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수분 아토피 같은 경우는 피부 수분감이 좀 부족해서 많이 생긴다, 더 심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봐도 건조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중에 되게 많은 이제 보습용으로 아토피 전용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내 지금 상태가 염증이 너무 심하고 이 병변의 열감이 너무 극심한 상태에 이 유분감이 많은 그런 보습 제품들을 좀 두껍게 올렸을 경우에는 이 피부 속에 있는 열감들이 쉽게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증상이 좀 더 악화될 위험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나 좀 이 상황을 잘 맞춰서 모든 제품들은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열을 말씀해 주셨다 보니까 이게 네. 저는 그 가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궁금한데 조금 전에 아까 모 원장님도 열이 오르는 그 감각과 가려운 감각이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진정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원장님? 가려움을 우리가 꼭 긁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 2차적인 감염, 이 위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상처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상처에 딱지가 앉았을 때 이 네. 딱지를 만약에 내가 긁어서 좀 뗄 경우에는 상처가 훨씬 더디게 낫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습진도 그 자리를 긁게 되면 계속 좀 회복이 좀 많이 더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피부를 좀 시원하게 관리를 하면 이 가려움이 좀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샤워를 할 때 좀 뜨거운 물로 지지면서 하는 타입이다 네. 하면은 바로 중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최대한 이제 내 체온에 맞는 미지근한 물 샤워를 권장을 드리고 또 겨울에 이제 만약에 내가 발진이 등 쪽에 아니면 바깥쪽에 있는 분인데 온열 매트를 사용을 하시는 분이다 하면 이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 시간이 뭐 한 8시간 정도 되는데 그 시간 내내 이제 열감이 피부에 닿아 있다 보니까 네. 훨씬 증상이 좀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라 이런 말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맞아요. 피부 질환도 몸을 그냥 따뜻하게 하면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피부 질환만큼은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덧붙여서 과도한 운동을 하면 이 피부가 더 가려워져서 좋지 않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던데 과도한 운동도 혹시 조심해야 할까요, 모 원장님? 네, 일단 앞에 붙었죠. 과도한. 네. 뭐든지 과유불급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과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피부 건강 생각해서 사실 노폐물을 배출해야 된다. 땀을 내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제 운동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 적정한 운동은 땀도 나고 내 몸의 건강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요. 우리 조한호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운동하고 나면 막 열 오를 때 있잖아요. 아, 진짜. 이게 집에서 네. 샤워를 했는데도 땀이 그렇죠. 계속 막 땀 나요. 나고 김 나고 맞아요. 이런 네. 그 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가려움을 느끼는 기전과 뜨거움을 느끼는 기전은 똑같이 가요.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피부 가려움이 있던 사람이면 더 가려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적정한 운동, 딱 땀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과도한은 날려 버리고 땀이 어느 정도 날 정도로 적정한 운동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피부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기억하면 좋을 내용들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엔 더욱 다양한 한방 정보에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오경진 원장님께서 비만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오경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만과 이 대사증후군이 좀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비만과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만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자면, 이 비만이란 체내에 좀 체지방이 과하게 축적돼 있는 상태로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이제 BMI가 25 이상일 때 비만으로 간주를 할 수 있는데, 이 사실 비만이라는 게 단순히 체형이 아니라 이 체지방에 따라서 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좀 체격이 크고 좀 커다래 보여도 사실은 이분이 만약에 골격이 크고 또 근육이 많이 발달된 체형이라고 하면 비만이 아닐 수도 있고요. 겉으로 봤을 때 좀 날씬한 것 같아 보여도 만약에 이분이 골격이 작고 좀 검사를 해보니까 체지방이 좀 비율이 높다 하면은 이제 비만으로 진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날씬하니까 비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내원하셔서 보니 또 비만인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비만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의 이제 30% 이상이 지금 이미 몇 해 계속 지속되게 비만이라고 나오고 있고, 20% 이상은 이제 비만으로 이행되지 않기 위해서 좀 관리가 필요한 비만 전 단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우리나라 성인 절반 이상이 정말 비만에 대해서 꼭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많이 알아야 하는 이유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만의 원인으로는 이 소비량보다 섭취량이 좀 많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고칼로리를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그런 1차성 비만이 있고, 유전이나 내분비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2차성 비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분비 질환에는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면서 또 비만으로 인해서 유발이 될 수 있는 질환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비만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날씬한 몸매가 좀 좋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비만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합병증이 정말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꼭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만과 관련한 질환이다라고 하면은 대사증후군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 이 대사증후군은 쉽게 표현을 하면 내장 지방이 좀 과하게 축적이 돼서 고혈당, 고혈압 이런 여러 위험 인자들이 좀 중첩돼서 나타난 상태인데요. 이 내장 지방 자체는 원래 우리 몸의 대망이나 좀 장각막 부위에 분포하는 생리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고칼로리 섭취를 좀 많이 해서 이 들어오는 에너지가 나가는 에너지보다 많게 될 경우에는 이 에너지가 좀 과잉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이 생리적인 범위를 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중성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지는 않고 이 지방 세포에 흡수돼서 우리 몸속에 저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성 지방이 좀 축적이 돼서 지방 세포가 커진 그런 이제 내장 지방 축적형 비만이 가장 비만 합병증을 좀 병발하기 쉬운 형태의 비만인데요. 우리 몸속의 이 지방 세포들은 이 중성 지방이 저장되는 그런 에너지원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내분비 세포로도 좀 작용을 해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물질들로 인해서 혈압도 오르게 되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좀 분비를 받는 데 방해가 또 되게 됩니다. 특히나 또 내장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게 되면 이 인슐린 작용에 대한 저항성이 또 높아질 수가 있어서 우리가 비만을 하면 좀 당뇨에 걸리기 쉽다라는 말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비만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당뇨병 같은 경우는 제2형 당뇨병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제2형 당뇨병은 이 비만으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는 가장 위험이 높은 대사질환인데, 때문에 이 체중을 감량하는 것만으로도 좀 혈당 조절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또 이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체중 감량만으로 제2형 당뇨병으로 좀 진행되는 걸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인슐린 자체는 이제 지방을 저장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혈중에 좀 당이 높아지게 되면은 일부 당을 좀 에너지원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저장을 하고 남은 당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세포로 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 지방이 점점 늘어나서 또 비만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비만이랑 고혈당 자체는 충분히 서로 악순환고리로 이어져서 당뇨병 조절도 어려워지고 심혈관계 이제 질환도 위험이 높아져서 심한 경우에는 정말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인의 경우에는 이 비만을 꾸준한 체중 조절을 통해서 비만이 안 걸리게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렇게 심혈관 질환의 좀 발생 위험까지 높아지게 되면 이 혈관 안쪽에 염증을 유발을 하거나 혈액을 응고를 유도를 시킬 수 있어서 최근에는 좀 심근경색 같은 동맥경화성 질환의 이제 위험 인자로 또 비만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만으로 인해서 이 지방세포가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고 이제 그에 따라서 지방세포가 이 간이나 간에서 이제 유리지방산이 배출이 되게 되는데 이를 인해서 VLDL이 증가를 하게 되면 또 이제 결과적으로 2차성 이상지질 혈증이 또 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중 조절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 운동과 식습관 교정을 통해서 좀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날마다 운동을 하는 게 힘들고 만약에 좀 내가 강하게 좀 식습관을 교정을 하는 게 힘들다 하는 분들에게는 이 다이어트 한약의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추천드리는 거는 좀 너무 굶거나 좀 잘못된 식습관으로 다이어트를 좀 많이 망쳤을 경우에 이런 분들은 만약에 이제 기초대사량이 너무 떨어져서 나는 조금만 먹어도 비만한 체질이 되었다 하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추천을 드립니다. 이 다이어트 한약 같은 경우는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몸속에 있는 체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있는데 이때 피하지방만 골라서 태우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내장지방까지 태우기 때문에 당연히 점점 내장지방 수치가 줄어드는 것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한방 오경진이었습니다. 네, 오경진 원장님께서 비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비만 위험인이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비만은요, 다양한 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비만하신 분들은 특히 BMI가 25가 넘으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체중 조절 꼭 힘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